예, 과분한 칭찬에 돌핀이 나옵니다. 그 뭐 무죄칠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재물이 없어도 보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는데, 화한시, 반갑게 웃어주는 얼굴, 그 다음에 언시, 말로 해주는 거, 마음을 베풀어주는 심시,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몸으로 도와주는 신시, 뭐 찰시. 아마 공무원들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헤아려 보는 거, 살펴보는 거, 찰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청장님이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언시 같은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언시. 오늘 제가 아침에 영등포 구에 간다고 했더니 이제 우리 집사님은 저를 격려하면서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나를 만난 게 그렇게 행운이라니, 대박이라니.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 번도 서로 맞아본 적이 없다. 이제. 오늘 저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하고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구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5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이 특집 기사 제목이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곳 실리콘밸리. 오, 그렇구나.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누구는 30년 앞에 살고 어느 나라는 30년 과거에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북유럽에 관해서 쓴 책을 보면 우리는 조금 일찍 따뜻한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면서도 따뜻한 미래가 먼저 오는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침에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서 지금 이런 미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넛 커피 요 값 내고 한 $10 내면은 이메일 신청하면 와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피치,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30초. 너무 짧죠. 실제 한 3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듣고 아이디어가 저 아이디어를 내가 사야겠다. 저기다 투자하겠다. 미국은 아이디어도 보호되거든요. 한국은 아이디어를 뺏어가는데 대기업이 미국은 초반부터 아이디어를 갖다 보호해요. 우리 디즈니랜드를 갖다 만든 사람이 그 회사에 상상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하고 기술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갖다 데리고 모아서 이매진 그러니까 상상하는 등에 제일 뛰어난 사람들하고 엔지니어를 불러 모아서 이 세상에 없는 놀이공원을 만들어 봐라. 과거에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이공원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매지니어다. 엔지니어가 아니라 이매지니어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공원을 만들었죠. 오늘 여기 이 아침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여기 함께 모이신 분들이야말로 영등포구를 대한민국의 첫 번째 가는 도시로, 미래가 가장 빨리 온 도시로, 또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으로 만드는 혁신가 이매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깜짝 놀랄 기사를 봤어요. 카톨릭대학교에서 원숭이가 뇌에 칩을 박았는데 2016년도에 실험에 성공을 해서 그 로봇팔, 떨어져 있는 로봇팔을 갖다가 원숭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실험을 5일을 훈련시켰더니 성공률 88%였대요. 놀랍죠? 뇌를 읽는 거예요. 리딩을 하는 거죠. 뇌를 리딩하는 기술이 이제 생긴 거죠. 해킹, 또 스캐닝 뭐 여러 가지도 가능할까 하는 고민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걸 보면서 세계 각국은 그런 뇌공학을 포함하여 모두 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제조업 2025 뭐 이런 슬로건들을 내걸고 있죠. 한국에서는 그 혁신 성장이라고 합니다.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데 방향을 제가
그 한국에서는 혁신 성장이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창조 경제라고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녹색 성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한국에서 말하는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 같다 개념화하면 제 생각에는 A, B, C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A는 AI고 B는 블록체인이고 C는 이제 컨텐츠 앤 컬처인데 AI는 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뒤처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고 블록체인은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주춤거리고 있어서 문제고 C는 아시다시피 한류 콘텐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것을 산업화하고 있지 못해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혁신성장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제 AI라고 하잖아요. 무인 자동차, 뭐 스마트 시티, IoT, 뭐 이 모든 거에 공통된 기반이 사실은 AI입니다. 고지능화하는 거,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고지능화하는 것이죠.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이제 졌잖아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잖아요. 그 당시 10만 개의 기보를 모아갖고 스스로 현재 소프트웨어는 전혀 다른 수준이죠. 현재 소프트웨어는 입력되어 있는 것만을 갖고 그 결과를 만드는데 이제 고지능화된 소프트웨어가 결국 그거 갖다가 해독을 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묘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AI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빅데이터 AI라고 합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있어야지 AI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 의사가 눈과 관련된 질병을 진단하는데 보통 3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진율이 한 최대 27%까지 나오는데요. 적게는 한 7%, 3%, 뭐 5%, 뭐 의사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작년 10월에 구글의 AI 닥터가 사람 눈과 관련된 모든 질병을 진단하는데 시간 3분, 오진율 3%. 그다음에 작년에 영국 같은 경우는 루게릭병을 포함한 희귀 질병들을 갖다 정복한 실제 의료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루게릭병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의 인간 유전자 지도를 갖다가 10,000개 이상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기서 AI 닥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사람 닥터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전혀 오산입니다.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CT 촬영, MRI도 그 당시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AI 같은 거였죠. 기계이죠. 근데 그것이 훨씬 뭐 CT나 MRI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정도 앞서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사는 그걸 보고 우리가 사람 의사가 CT나 MRI 보고 판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처럼 더 고지능화된 AI 닥터를 갖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AI 닥터가 가능한 건 뭐예요? 다 빅데이터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5G 시대에 무인 자동차가 생기면 돌발 상황 하에서 지금 우리가 시속 100km 달리다가 돌발 상황에서 급제동을 하면은 그래도 한 20몇 미터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5G 시대에 모든 데이터가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 가 수시로 가장 빠른 속도로 전달되면은 시속 100km 달릴 때 급제동했을 때 기계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제동거리가 27cm라고 합니다. 거의 사고 없는 시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할 거냐? 이게 뭐 스마트 시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뇌 공학은 10년 전에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AI라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30년, 40년 후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AI가 가능해지고 뇌공학이 발전된 이유는 뭐냐면 패턴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영등포구청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영등포구청을 연상하잖아요. 최영일 구청장님을 얘기할 때 이해하잖아요. 개를 얘기할 때 개로 우리가 대화가 되잖아요. 제가 개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뇌에 반응되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을 갖다 읽은 거예요. 그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다음부터 놀라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은 사람이 하루 종일 보고 간 거
스캔을 갖다 해봤을 때 내가 하루 종일 눈에 보고 간 것이 이미지로 읽혀져요. 기호와 이미지로. 아직 실물로 정확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패턴을 읽기 시작한 지 2, 3년 만에 거기까지 읽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대일까요? 상상을 해봐요. 뭐 제가 우리 USB에 잠깐 이렇게 우리 컴퓨터에 있는 걸 저장하듯이 저희 뇌에 있는 걸 수시로 저장을 해두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죠? 치매가 걸려도 바꿔 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근데 그걸 모은 데이터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 뇌를 다 읽은다고 해봐요. 천체 물리학자 혹은 노벨상 과학자들 그 뇌를 갖다 읽은다고 봐요. 근데 뇌에서 그 부분만 읽어야지 다른 사생활까지 읽은다? 약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될 수 있는 시대의 어떤 속도라고 하는 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노인 의료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56년이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65세가 됩니다.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뭐 이 나라는 늙은 나라죠. 늙어가는 나라인데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만 고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도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의료비의 지금도 절반을 갖다가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65세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재인 케어 보장률 67%, 70% 올린다는 거 10년 후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I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데이터 경제라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BT 같은 데 정말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애들이 태어나면 줄 게 아니라 태어난 애들한테 자기 고유의 유전자 지도를 발급을 해주자 하는 주장을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최근에 한국에 작년에 왔다 갔는데 그 영화 배우는 3년 전에 자기의 유전자 지도를 갖다 분석한 결과 자기 가족하고 자기가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절제 수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클린턴이 인간 유전자 지도를 갖다 정복한다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30조 40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그걸 발급해 준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발급해 주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향후 5년 이내에 1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해요. 지금 난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핀란드는 전 국민의 10%의 인간 유전자 지도를 갖다가 빅데이터로 모아놨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왜 내 개인 정보를 니들이 가져가? 그렇게 빅데이터가 만약에 발급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유전자 지도를 갖고 있는 친구는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비만으로 이르더라, 소화당뇨로 이르더라, 혈액암으로 이르더라. 그렇게 되면은 특정한 약을 스페시파이에 된 약을 갖다 신약을 갖다 많이 개발할 수 있겠죠. 신약을 많이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삶의 질, 건강의 질이 개선되겠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국민연금은 더 고갈되겠네. 또 누가 그러던데. 하여간 여기서 절대 우리가 뒤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쉽게도 한국의 AI 수준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뒤처지고 있는데 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간 뭔가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에 와서 금융혁신을 포함하여 많은 얘기들을 갖다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지금 작년에 시리아 난민들 10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캠프에 UNDP 유엔 개발 계획에서 구호 기금을 전달했는데 과거 같으면 이제 돈을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쿠폰을 나눠주든지 뭐 바우처를 나눠주든지 그랬겠죠. 근데 암호화폐를 가족 계좌에다 지급을 했어요.
가족 계좌 지급을 하고 그걸 쓰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변에 가서 이 물건을 살 때 홍채로 찍고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채로 찍고 결제를 했어요.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그 암호화폐를 갖다가 실제로 지급 수단으로 사용한 예입니다. 그 암호화폐는 이제 뭐 변동폭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뭐 그 당시에 가격을 갖다 그냥 인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또 그 통용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한 복잡해지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생기잖아요. 암호화폐 홍채 이게 뭔 얘기야? 만약에 우리가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관점은 없지만 디지털 화폐는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래의 한 70% 90%는 사실 디지털화되어 있죠. 근데 불편을 안 느끼잖아요. 저항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나중에 경찰이 뒤지면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압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화폐를 디지털 화폐하면 부부간의 거래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세뱃돈도 알 수가 있죠. 중국은 어때요? 거지들한테 동냥하는 것도 다 국가가 파악합니다. 지금 동냥을 중국은 화폐가 없기 때문에 위안화가 실제로 통용이 거의 안 되고 이 QR 코드 이거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거지한테도 거지가 QR 코드를 갖습니다. 거지가 글로 이체를 해달라고 동냥을 할 때. 근데 중국은 왜 그걸 갖다 조장하고 놔두겠어요? 물론 인민을 통제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자기들이 애초에 이렇게 화폐 없는 세상을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마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든 거예요. 중국은 이 마윈이 알리페이를 만들기 전에 현재와 같은 결제 수단을 갖다 만들기 전에 15년 전에는 인구 37만 명당 ATM 기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은행이 없는 곳이 전국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 핸드폰 누구나 10년 전에 보급되면서 누구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건너뛴 거예요. 전화기를 깔 필요가 없죠. 공중전화 깔 필요가 없죠. 일반 전화, 백색 전화 깔 필요가 없죠. 이걸 다 건너뛴 거예요. 건너뛰고 은행을 다 건너뛰고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이제 간 거잖아요. 근데 중국 당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좋거든. 야 이거 잘하면 중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쇼핑을 하니까 다 중국 결제 시스템을 갖다 다 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냐?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기축통화, 이런 디지털 화폐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미국이 기축통화 역할을 해갖고요. 지금 미국이 100년 전 화폐 가격보다 지금 100분의 1이에요. 달러는 그렇게 떨어졌어요. 자기 달러의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면서도 기축통화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자기들이 쥐락펴락하는데 이걸 갖다 중국은 바꾸겠다는 거예요. 거대한 꿈이죠. 한국은 어때요? 이거를 지불 수수료를 낮추는 걸로 카드를 대신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전략이 폭과 깊이가 다른 거죠. 자, 어느 나라 디지털 화폐를 꿈을 꿔요.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은 갈 것이다. 근데 암호화폐는 더 다른 개념인 거죠. 제가 20년 전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굶어 죽을 때, 그때 고난의 시대 때 한 200만 명씩 굶어 죽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여의도에 가서 밥을 뭐 사 먹으면 한 10명이 가면 너무 많이 남긴 거예요. 중국집을 가도 남기고, 일본 일식당 가도 남기고, 한식당 가도 남기고. 그래서 야, 이걸 남긴 걸 그냥 옆에 팩시밀리가 있어서 전송할 수 있으면 북한에 굶어 죽는 애들한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디오피아 난민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팩시밀리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암호화폐로. 제가 집주인한테 우리 한 6인분어치만 달라. 계산 다 하겠다. 어차피 다 음식물 쓰레기 아니냐. 음식물 쓰레기 좀 아끼자. 그 대신 내가 10인분 계산했는데 6인분어치만 나한테 주니 나중에 1인분어치는 나한테 암호화폐로 내가 보내준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야 오늘은 어디다 보낼까? 남수단에 보니까 갑자기 신부님이 생각나냐. 무슨 신부님이지? 그래갖고 이제 글로 보내자. 하고 글로 싹 보내잖아요. 그럼 우선 첫째 송금 수수료가 없잖아요. 즉시 송금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기관의 인건비 30% 40% 관리 유지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송금됐을 때 그 당시에 법화, 그 당시에 화폐 가격으로 인출을 갖다가 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세계 아직도 20억 명은 은행 계좌가 폐 핸드폰까지 포함하면 조만간 인류의 대부분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금이 가능한 거죠. 직접 송금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 책임자, 이장이든 교장이든 보건소장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 쓰기 시작하면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인류의 한 15%는 하루에 10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10억 명은. 그러면 빈곤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술, 담배 쓰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뭘 썼는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연결되면 그것처럼 이 블록체인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꿈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재단 만들고 싶어. 빌 게이츠나 주크버크나 교황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한번 도네이션 화폐를 갖다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 인류의 한 1억 명이 하루에 조금씩만 기부하고 20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학교나 보건소 같은 걸 갖다 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다 저는 해봅니다. 근데 이걸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많이 있다 하시는 건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과 관계없는 왜 컨텐츠 앤 컬처를 얘기했냐. 지금 주 몇 시간 52시간 노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일했을까요? 주 몇 시간을? 산업혁명 초기에는 정말 착취가 심했죠. 소년 노동 하루에 18시간도 일하고. 아마 그 이전에 인류도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착취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왜 동물로부터 공격에 대해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항상 긴장을 갖다 해야 되고 생산량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늘 하여간 강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산에 가서 일하고를 반복했겠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주 20시간이라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주 20시간이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잖아요. 이 많은 시간을 갖다가 남게 되는데 그렇다고 직업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업은 늘 생겨났어요. 산업혁명 전에 95%가 농업에 종사했거든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면은 새로운 직업이 이제 생기면서 농업을 다 파괴를 갖다 했는데 그럼 다 굶어 죽었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어요. 6,000년 전에 인류의 직업은 약 한 기록과 이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볼 때 한 1,000개 정도 됐대요. 왕, 귀족, 농부, 어부, 제사장 이렇게. 근데 산업혁명 전에 한 5,000년 지난 동안에도 크게 늘질 않았대요. 근데 산업혁명이 지나서 10,000개, 그 다음에 한 50년 전에는 그것이 10만 개, 한 20년 전에는 지금 직업의 종류가 50만 개까지 늘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면요. 또 소멸하는 직업도 많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많고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할 때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할 건 오늘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 내일은 낡은 지식이 돼요. 내가 학교에서 컴퓨터를 열심히 배웠는데 졸업했더니 그 언어는 사라지고 새로운 언어가 나타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건 내일은 낡은 지식이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시대에 그러면 아이들한테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건 딱 2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상상력과 창의력, 생각하는 힘. 둘째는 세상에 그렇게 빠른 변화에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깡다구, 거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미국의 노동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육 계획을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 얘기를 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하여간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주 20시간만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잖아요. 노동 시간이 향상돼서. 그래서 지금은 돈을 소비해야 하는 걸 배워야 되지만 앞으로는 시간을 소비하는 걸 갖다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뭔가를 갖다가 사람이 그 시간을 갖다 어떻게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지금 현재 컬처 컨텐츠는 앞서 왔었죠.
지금은 한류의 3차 전성기이자 3차 위기거든요. 1차 전성기가 2004년 5년 이때였어요. 이제 드라마 저 있잖아요. 뭐 하여간 그런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드라마 잘 안 봐서 그 뭐 있었잖아요. 하여간 그 유명한 배우 일본에 인기 있었던. 예. 근데 나중에 그때 2004년 2005년 되니까 어떠냐면 중국하고 대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류 드라마 맨 처음에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돈이 안 들겠다. 응접실 하고 이렇게 몇 군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찍고 되게 출생의 비밀 뭐 불치의 병 뭐 이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우리도 알았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노래로 가잖아요. 이제 K-팝들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BTS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사실 이게 촘촘하게 쫙 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지면은 평생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저항감이 없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왕국이잖아요. 일본이 어떠냐면 일본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만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1960년대 TV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만화 영화죠. 일본이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아톰. 이게 뭐냐면 핵무기로 자기들이 당했잖아요. 패전했잖아요. 자기들의 그걸 극복하자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아톰이라는 주인공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실 그 갖다 이제 수입해서 봤는데 그 아톰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주인공을 얼굴을 수출까지 생각하면 친숙해야 되잖아요. 동양 사람이 볼 때도 동양 사람 같고 서양 사람이 볼 때도 서양 사람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양 사람이 볼 때도 동양 사람 같고 서양 사람 볼 때도 서양 사람 같은 얼굴이 어느 나라 얼굴 애들 얼굴에 제일 거의 닮았냐 그랬더니 조지아 사람. 그래서 조지아 사람을 모델로 만든 게 아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 문화를 갖다가 꼬마 때 좋아하는 거, 중학교 때 좋아하는 거,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거, 어린이 돼서 좋아하는 거, 소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문화를 수출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연령 태어나서부터 고연령층 때까지 어떻게 보면 쫙 설계가 되어 왔던 거죠. 근데 게임 지금 한국 게임 세계 최강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죠. 최대 주주가 다 중국이죠. 영화 중국이 이미 할리우드 1년 제작 편수를 넘어섰죠. 한 1000편 1년에 제작 편수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무슨 드라마 수출하면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뭐 유재석 나오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포맷에 그대로 베껴간다든지 혹은 PD를 아예 사가서 PD를 10배 20배 주고 사갖고 가서 이제 다 우리 걸 갖다가 이제 이미 이것도 능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컷 해놨는데 산업적으로 돈을 버는 건 일본하고 중국이 많이 더 벌었죠. 근데 이거 갖다 우리가 산업 전략화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된다. 할리우드는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가 재무, 법률, 금융까지 다 연결해갖고 사실 이거 갖다 제작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까지 작년 초에 장관은 아니고 차관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치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외로움 담당 차관까지 만들 정도로 사실 갈수록 사람들은 단절, 고독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류를 갖다 이제 빅텐트화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겁니다. 뭐 그 4차 산업혁명은 그럼 이렇게 A, B, C이냐? 그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틀을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경제, 공유 경제 문제랄지 아까 블록체인처럼 중재자 없는 경제, 그걸 갖다 분산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거치지 않잖아요. 직접 사람과 사람 간이 피어 투 피어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보험회사를 갖다가 거치지를 않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를 갖다 거치지 않잖아요. 제가 스위스 주고 했더니 그 암호화폐 스마트 계약을 갖다
이 부동산에 접목시키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3명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중개사 한 11만 명인데 만약에 지금 이거 네이버에서 직방 다방 하듯이 암호화폐로 다 거래하는 시대가 오면은 대량 실업이 생기겠다. 그다음에 보험 우리 뭐라고 하죠? FC가 한국에서 한 20만 명 되는데 이것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게 되면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아남겠냐. 물론 이제 꼭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대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중재자 없는 경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앙기관이 없이 중재자가 없이, 그러니까 분산 경제, 디코노미라고 디센트럴라이즈드 이코노미, 디코노미라고 합니다. 제 영어로 하면 이니셜이 BD민인데 제가 이게 장난삼아 블록체인 디코노미 민이라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공유 경제잖아요. 지금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사실은 다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그 우버가 200 한 40조 50조 되잖아요. 세계에서 한 4대 기업 5대 기업이 됩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 한국 기업은 유일하게 삼성 하나입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미국이 7개, 중국이 알리바바하고 텐센트하고 2개. 다 이 삼성 빼놓고, 삼성도 실제로 이거랑 관계된 거지만 이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사는 거니까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폰 비즈니스.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지금 TV를 여러분들은 보시는 분이 있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TV를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전혀 다른 세대잖아요. 그 지금 공중파 MBC 뉴스 시청률이 1%고 공중파 광고 수익이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이거는 뭐냐면 TV를 안 본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황금어장에 고정 패널을 출연하는데 너무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왜 황금어장 아세요? 70대 되신 분들이 주로 나와서 옛날 얘기하는 거고 부부싸움 얘기하고 그런 건데 왜 황금어장 같은 게 많이 그런 프로그램이 많냐?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30대는 전혀 그걸 안 보는 거죠. 백화점을 안 가고 아마존이나 이런 전자상거래를 갖다 통해서 하고 TV를 안 보고 유튜브로 보고, 그러니까 소비의 패턴이 뭐고 다 바뀌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계의 주인이 돼가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세계의 주인이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만들고 혁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굉장히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계의 새로운 틀인 거죠. 저는 지난주에 무슨 어디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모터쇼니 뭐니 무슨 뭐 하면 다 갑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가볼 수 있으면 다 가봐요. 이제 거기 트렌드가 이제 이 모터쇼의 트렌드가 첫째는 저거죠. 그 전지차. 그러니까 수소차든 전기차든.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는 2025년도부터 내연 자동차 신차는 팔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2030년부터 내연 자동차 신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2040년부터 팔 수가 없습니다. 인도도 2030년부터 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저걸 아무리 생산해서 갖다 팔려고 해도 사는 데가 없어요.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미국은 목표 연도는 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실제는 더 빨리 하고 있어요. 중국은 버스, 세계 전기차 버스의 99%를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어요. 생산도 하고 있고. 그걸 관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지방성에서.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거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빨리 오는데 전기차로 올 거냐, 수소차로 건너뛸 거냐, 아니면 두 개가 병행할 거냐. 한국은 수소차를 병행 전략이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기차에서 표준을 갖다 먼저 잡겠다는 것이 중국인 거죠. 유럽은 꿈이 있어요. 2050년도에는 제로 에미션 사회를 만들겠다. 공장이든 아파트든 사무실에서든 탄소가 하나도 안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것이 유럽 사회의 합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자동차를 갖다 목표원들을 더 빨리 정하고 이러는 거죠. 심지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3회째 되는 작년에 96%의 도로에서 실시했어요. 파리에. 그날 다닐 수 있는 차는 앰뷸런스, 경찰차 등 아주 제한적인 차예요. 그건 뭐냐면 거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실험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 지난 100년 동안의 사회는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길을 숲을 깎고 도로를 만들고 매연을 배출하고 속도를 갖다가 증진시키는 것이 지난 100년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100년은 숲을 복원하고 자동차를 줄이고 매연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하는 시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뭐라고 했어 얼마 전에도. 아니 우리도 하려면 그 정도 하지 더 수긍해서 광화문 막 막아놓고 차 없는 거리 기념식 하는 게 어딨냐고. 좀 스케일을 크게 가지라. 중국은 10년 전부터 오토바이 있잖아요. 전기 아니면 못 다닙니다. 배차 있잖아요. 3륜차로 예쁘게 해갖고 급차선 변경 못하게. 그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요. 어느 날 순간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는 전기 오토바이만 다닌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중국이 지금 약간 큰 소리치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갖고 싸울 때 무슨 소리냐. 우리한테서 가는 거 없다. 니들이 더 심한 거 아니냐. 자체 발생한 거 아니냐. 중국은 그 정도의 강력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발이 꽤 있죠. 한 50% 가까이 되겠죠. 중국은 또 공기청정기 축구장 5개만한 공기청정기도 세우잖아요. 그것도 예쁘게 세우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 잘 전달이 안 되고 환경운동 하시는 최여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최여 선배가 바로 박원순 시장한테 얘기하셨더라고. 3년 내에 서울도 신차 오토바이는 전기차만 다니게 하자. 그다음에 오래된 오토바이들은 몇 년까지 목표를 정해서 바꾸게 하자. 전기 오토바이 하면 계엄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5,600만 대거든요. 오토바이가 전 국민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오토바이란 말 잘 몰라요. 혼다, 스즈키라고 알아요. 그 오토바이를 우리가 포클레인이 회사 이름인데 기계 이름처럼 생각하는 굴삭기를 갖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도 전기 오토바이 키우면 산업도 커질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 같다 했더니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뭐 했다는 반응을 들었어요.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무인차죠. 공유차이고 무인차 공유차. 지금 차량이 몇 대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등록된 차량에 지금 움직이는 차량은 나라 따라 다르지만 단위 시간에 가장 많이 다녀봤자 10대 중에 한 대만 움직인다. 쉬고 있다는 거죠. 다 주정차되고 있다는 거죠. 적을 때는 한 4%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차가 다 필요 없으니까 공유차로 가자 하는 것이 결국은 대세고 공유차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무인차. 무인차가 되면 무인차가 지금 전체 차량에 우리나라 등록된 차량이 2,500만 대인가인데 만약에 그거 갖다 250만 대 정도로 줄인다고 한다면 속도, 환경 얼마나 꿈 같아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걸 통해서 경제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 경제의 틀을 바꿔가는데 누가 앞서가냐 하는 게임인 거죠. 단순히 기술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경제의 틀, 구조, 운영 법칙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죠. 근데 수학의 노벨상 수학의 4년마다 세계 수학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수학의 노벨상 수상자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한국의 대학 입시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갖다가 보여주고 풀어주라고 했더니 어려워서 못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푸느냐, 엘리트 교육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한국에서 대학 간 학생들은 다 이걸 풀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배워서 수학 능력을 향상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는 힘을 갖다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결론은 이제 창업 이런 쪽으로 갈 텐데 한국에서 창업하라고 하면요 정말 너무 힘든 얘기예요. 대학생 창업 있잖아요. 여기도 영등포 구청에서도 아마 대학생 창업 굉장히 신경 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 창업의 96%는 개업이에요. 개업과 창업은 다르잖아요. 개업은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뭐 이래 떡 돌리고 뭐 그러나 아까 말하자면 뭐 네일 아트샵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일 아트샵이나 뭐 미장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사업 모델을 변경하지 않고 따라하는 게 개업인 거고, 창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이든 새로운 사고든 구조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건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얘기죠. 왜? 초등학교 때 금융교육 배운 적 있어요? 생각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대학교 3학년 4학년 취업 안 되니까 해보라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은하에는 저 상위 5%의 대학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상위 5%의 대학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꿈이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노량진 공시촌에 모여 있잖아요. 중국은 중관촌이라고 하는 데 모여서 창업을 하겠다는 애들이 수만 명인 거예요. 20년 후 그 나라의 미래, 일자리가 더 누가 더 많이 만들 거냐. 그거는 민간에서 창업하는 사람이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교육의 내용 자체가 다 바뀌어야 하는 거죠. 제가 국회의원 한 번 하다가 이제 낙선을 해갖고 4년 쉴 때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대안학교 같은 건데, 주말 대안학교, 경제학교 같은 거죠. 장보고 경제학교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제 뭐냐면 미국 애들은 서머스쿨 뭐 이렇게 여름학교, 겨울 가을학교 뭐 이런데, 주말학교 이런데 그런 그 경제학교 같은 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특파원 때 소개시켜줬더니 한국에도 많이 생겨서 한때는 그러다 몇 개 안 남았는데, 한국은 여전히 가서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 주식 여는 법 이런 거 가르쳐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게 아니야. 가령 우리가 월마트에 들어갈 때요, 사람 눈이 비디오를 놓고 보는 거예요. 찍어 보는 거예요. 왼쪽부터 가는지 오른쪽부터 가는지. 10대 애들은 어디부터 가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부터 가는지, 2층 자기 키에 맞춰서 가는지 어디부터 왼쪽 오른쪽.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너는 크리스마스 특별 상품을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다 배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 토론한 거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떡볶이집은 왜 잘 되는지, 어느 피자집은 왜 안 되는지 애들이 한번 모여서 토론도 해보고,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건지, 주인의 친절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지도도 그려보고, 중학생이 그런 걸 리드하면서 평가죠. 봉사 점수도 받고. 중학생들은 왜 종로 상가에 그 보석 가게가 모여 있는지, 광장에 왜 가구가 모여 있는지, 흩어져 있을 때랑 모여 있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 다 토론하고 고등학생이 리드해서 봉사 점수도 받고, 또 고등학생들은 뭐 가령 태백시 같은 데 가서 탄광촌이, 폐촌된 탄광촌이 도박도시로 바뀌었을 때 주민들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거 갖고 토론하고 대학생 리드하고 봉사 점수도 받고, 뭐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나중에 창업도 하는 거지. 대학도 평가할 때 무슨 국제학술 논문에 교수님들이 논문 몇 개 게재했냐 갖고 평가하지 말고, 취업 1년 후 다 바뀌는 거, 그런 거 갖고 막 취업 열심히 조교들이 물어봐갖고 하지 말고, 대학본부에서 창업본부 만들고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이건 이번에 우리 제2벤처분 발표할 때 발표를 포함시켰더라고요. 대학교 평가 지수에 국제학술 논문 게재수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창업도 포함시킨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창업을 갖다 또 훈련하고 가르치고 해요. 근데 정말 좌절할 때가 많아요. 저의 딸도 23살인데 창업하겠다고 지금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아침마다 강의를 들으면 유명한 사람들이 대학생들 보고 창업하지 마라. 그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다. 네트워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뭔 얘기냐. 창업은 대기업 가서 한 40대 중반 돼서 나와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대신 네트워크를 갖다가 만들고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세대 간 창업 동업이라지랑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 이제 창업 스쿨 가서 선발돼 갖고 하고 있는데, 애들의 생각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애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고시학원 같아. 일주일마다 평가하고요, 발표하라고 하고. 그래서 상위 점수 나오면 점수 더 줘서 그랬다가 뭐 그러면 300만 원 준대. 한 개월 끝나고 나면. 그럼 뭐 그게 고시학원이지, 생각을 키우는 학원이 돼야지. 정말 답답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제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예.
그냥 뭐 취업 비리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생각의 기계들을 뽑아야 되는데 생각의 근육이 강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상식 시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다.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독일의 베를린이라는 시가 이제 통일 이후에 굉장히 독일에서 굉장히 힘든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베를린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이 활성화된 도시가 그래서 젊은 애들이 와서 노는 도시로 바꾸자. 그 젊은 미친 도시로 바꾸자. 그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젊은 애들이 다 와서 놀 수 있는 도시로 바꿨어요. 베를린을 왜 가냐 유럽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베를린의 문화가 좋다. 반문화가 좋다. 우리 같은 반문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여간 그러니까 동유럽의 IT 전문가, 서유럽의 아티스트, 뭐 인디 밴드 애들이 베를린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폭발이 생겼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독일의 베를린은 유럽의 다국 기업들이 본부를 차리는 도시로. 그다음에 세계 20대 기업 생태계에서 세계 20대 도시 생태계에서 베를린이 지금 7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베이징, 보스턴, 텔아비브, 베를린인데 그 정도까지 15년 만에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세계 도시 생태계에서 7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죽은 도시에서 확 바뀌었죠. 뭐 이스라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완전히 애초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창업을 하게 해요. 왜 7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애초에 세계 시장을 겨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외국계 회사는 저 캐나다 다음에 중국보다 많을 거예요. 제일 많아요. 저 나라는 군대를 대학 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느 대학 출신 우대 이렇게 뽑지를 하질 않고 어느 부대 어느 군대 근무 재직자 우대 거기 개병자여서 남자 2년 여자 1년 남자 3년 여자 2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거기는 달라요. 가령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가끔 지나가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래도 어디 추락했잖아요. 연료가 떨어져서 전기 연료가. 그럼 아마 그 질책을 받을 것 같아. 뭐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근데 쟤들은 가마색을 왜 놓쳤지 우리가? 어디서 놓친 거야? 왜 못했지? 우리 레이더망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걸 갖다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걔들 갖다 창업전사로 만들어갖고 내보내요. 훈련을 받아갖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시스템을 본받아갖고 얼마 전에 하나 그런 부대를 만들긴 했어요. 제가 은행장들 만나면 군대 가 있는 애들이 주말에 내무반에 있으면 고참들 눈치 보이니까 부처님 쪼꼬파이 먹을까 예수님 쪼꼬파이 먹을까 고민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창고 하나씩 져주라. 미국 사람들도 게라지에서 창업했다고 하지 않느냐. 가서 드론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 가서 그거 만들다 보면은 코딩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나와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다 바꿔주지 않는 한 그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포에 가면 서울 창업 허브라고 있습니다. 10몇 층짜리인데 정말 너무 잘 지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그 한 건물이 이렇게 예쁘게 회의 구조랄지 사람들이 창업 정보를 갖다 얻을 수 있게 하는 거,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거, 중간에는 그런 창업 그 허브가 수백 개가 되죠. 창업 그 중간촌에 창업 카페라고 하지. 근데 거기에 이제 마포에 또 그 바로 맞은편에 신용보증기금이 새로 20층을 다 그런 창업센터로 바꿉니다. MIT라고 해서 마포 이노베이션 타워. 그다음에 그 기업은행이 창공이라고 그걸 갖다가 또 우리 창업하는 쪽을 갖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포 공덕동 오거리부터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대한민국 금융이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여기를 중국의 저 칭화대학하고 베이징대학 사이의 중간 종거리가 중국의 지금 성장의 심장이듯이 한번 영등포구랑 우리 마포구랑 잘 협력해서 여기 뭐 금융산업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핀테크랄지 결국 금융이 어떻게 조달해 주냐의 문제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면요 엔젤이 잘 주면 1억에서 3억 줍니다. 캐피탈이 벤처 캐피탈이나 그다음에 정부기관에서는 1억에서 3억을 주는데 정부기관도 주는 데가 많죠. 그런데 심사를 하려면 우리는 책임을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갖다 블랙 엔젤이라고 하는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만큼을 써줍니다. 그래야지 돈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 평가보다도 서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반을 가져가요. 금융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바꾸기로 한 거예요. 이제 우리 금융혁신 얼마 전에 얘기하면서. 근데 1억에서 3억 가져가면 유럽이나 미국, 중국의 10분의 1 정도 받아요. 그래갖고 한 3년 열심히 해서 애가 뭔가 아이템을 만들잖아요. 드디어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거 스케일업, 이제 도약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돈을 더 빌리려면 이제 30억, 100억 빌려서 공장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심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1년, 3년, 1억에서 3억 받아갖고 3년 해갖고 연구개발비 쓰고 인건비 쓰고 수익은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스케일업이 잘 돼야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을 고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성도 있게 고치자. 그래갖고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달에 제가 정무위원장이 한 일이 그런 일인데 그때 이제 금융을 바꾸자, 돈줄을 바꿔서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혁신 쪽으로 가게 하자. 자본주의 혈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꾸자고 하고 그렇게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영등포부터 여의도까지, 여의도부터 마포까지를 중간촌에 버금가는 그런 한번 길로 한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9시까지 시간이 주어졌는데 5분 남아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